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르면 다음 달 2일 발사가 다시 시도됩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가운데 재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 비율이 13명이 1명꼴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간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7월 넷째 주 5.43%에서 매주 늘어나 8월 셋째 주는 7.64%로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주춤했던 국내 독감 의심 환자가 다시 늘어나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가을 이후 코로나 7차 유행과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을철 농사 작업 중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쯔쯔 가무시 쪽의 57%,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48% 이상이 농작업 도중 감염됐다며 코로나19가 아닌데 발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진드기 감염병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앞두고 특히 고층 빌딩에 강하게 몰아치는 빌딩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보다 바람이 2배 이상 강해지는 빌딩풍의 원리가 무엇인지 기상 전문가와 함께 심층 토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50년 만에 재개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다음번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1호 로켓 SLS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40분 전에 멈췄습니다. 발사 당일 새벽부터 로켓 엔진의 연료 시스템에서 누출 문제가 발생했고 기상도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millions of components of this rocket and its systems, and needless to say, the complexity is daunting when you bring it all into the focus of a countdown.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유인 달 탐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였습니다. 역사적 발사 현장인 만큼 관람 인파가 많았지만 이번엔 헛걸음이 됐습니다. Everyone's here to celebrate this. And so even though it didn't happen, it's like being at a game where your team doesn't win. It's still good to go. 다음 발사는 내달 2일이나 5일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발사 연기 원인이나 심각성 등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combination of not being able to get the engine 3 chilled down and then the vent valve issue that they saw at the inner tank really caused us to pause today and we felt like we needed a little more time. 이번에 발사될 SLS 로켓의 캡슐 오리온에는 인간 대신 마네킹이 탑승합니다. 나사는 2단계의 시험이 성공하면 2024년 유인 비행, 2025년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등 2, 3단계 시험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주도는 하지만 한국 등 동맹이 참여하는 인류의 심우주 탐사를 위한 새로운 여정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한국은 이달 초 발사한 첫 달궤도선 다누리호에 나사의 관측 장비인 섀도캠을 탑재해 나중에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처럼 첫 발사 시도가 빗나간 아르테미스 1호, 언제 다시 발사할 수 있을까요? 네, 나사는 이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발사가 가능한 날짜를 잡아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비행 기간이 원래 계획보다 3분의 2로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아르테미스 1호의 예상 가능한 발사 시나리오를 정리해봤습니다. 반세기 만에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렸지만 발사가 연기된 아르테미스 1호. 다음 발사는 언제 이루어질까? 아르테미스 1호 발사 가능일을 색깔로 표시한 나사의 달력입니다. 9월 2일부터 6일은 진한 초록색, 아르테미스 1호가 달로 떠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만약 2일 발사에 실패한다면
제시도까지는 72시간이 지나야 하므로 5일에야 발사가 가능해집니다. 7일부터 18일은 발사 자체가 불가능한 날이고 다음 발사 가능일은 19일에 다시 열립니다. 만약 19일부터 26일 사이에 발사된다면 비행기간은 당초 목표했던 6주가 아닌 4주간의 단기 미션으로 계획이 변경됩니다. 유사한데 달궤도 진입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그 파워를 업을 하면서 올려주는데 그 속도를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가는 거죠. 달과 지구, 태양의 위치를 고려해 계획된 궤적을 따라 비행할 수 있는지는 물론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하는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산출한 겁니다. 실제 발사의 관건은 이번에 발생한 엔진의 냉각 오류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입니다. 기상 조건도 변수입니다. 발사대가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은 아열대 기후로 예상치 못한 비가 종종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There was also a series of weather issues throughout the window. We would have been no-go for weather at the beginning of the window due to precipitation, and later on in the window we would have been no-go for lightning within the launch pad area. 하지만 다음 달 말까지 발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 예비 발사일이 또 준비돼 있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늘어서 신규 환자 13명 가운데 1명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8월 셋째 주 주간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이 7.64%로 한 주 전에 6.65%보다 1%포인트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7월 넷째 주 5.43%에서 8월 첫 주 6.11%로 느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가운데 2회 이상 재감염된 추정 사례는 지난 21일 기준 30만여 명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처방받는 약에는 대부분 우리에게 타이네롤로 익숙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유행 이후 조제용 해열 진통제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약국마다 울상인데요. 가을 재유행으로 환자가 다시 증가하기 전에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약이 조제되고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해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국은 이번 주 650mg 용량으로 천정이 입고돼 처방에 맞춰 약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루에 15명 안팎 코로나 환자가 약을 타러 방문하는 걸 고려하면 나흘도 안 돼 동날 수준입니다. 보통 한 달 필요량은 있어야 안정적 조제가 가능하지만 도매상 재고가 아예 없어 주문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해열 진통제 성분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로로 이제 약국에서 의약품 도매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은 지난해 백신 접종 초기와 올해 3월 오미크론 유행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 의약품이 없었다면 지금은 조제용 약 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면 진료가 대폭 늘면서 조제약 처방 규모가 커졌고 제약사가 단가가 비싼 일반 약 생산에 치중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달 초 정부가 해열 진통제 수입과 생산을 독려하고 실시간 재고 파악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수급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오는 10월과 11월에 또 한 번 대규모 재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약 수급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독감까지 겹치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또 해열 진통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품절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개입을 해서 과거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 공급에 정부가 개입했던 것처럼 해열 진통제도 일시적으로 공적 공급 체계를 도입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백신을 맞으면 확진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며 다시 한번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5.1% 감소한다며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대본은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3차 접종 완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독감 의심 환자가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며 올겨울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 감시를 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8월 둘째 주 3.7명에서 8월 셋째 주 4.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8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2.1명, 지난해 1.1명까지 급감했다가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늘면서 호주 등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이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외 농작업이 많아지는 가을철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 환자가 늘어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의 경우 지난해 환자 4,700여 명 가운데 57%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환자 150여 명 가운데 48.7%가 농작업을 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농작업 후 2, 3주 이내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부가체계 소득중심 2단계 개편안이 다음 달 1일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서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3만 6천 원 내려갑니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급의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납니다. 또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8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11호 태풍 흰남노가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며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1m에 달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다가 주말쯤 방향을 틀어 북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후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제주도를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을 수밖에 없어서 지구 해수면이 27cm가량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덴마크 그린란드 지질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논문의 공동 저자 윌리엄 콜건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얼음은 앞으로 기후가 어떻든 상관없이 녹아서 해수면 높이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빙하가 바다로 녹아 흘러들면 지구 해수면이 평균 27cm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 규모가 13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흐산 이크발 파키스탄 개발계획부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최근 홍수 관련 피해를 잠정 추산한 결과 100억 달러, 약 13조 5천억 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크발 장관은 이번 피해가 2,000명 이상이 숨지고 국토의 5분의 1가량이 물에 잠겼던 2010년 홍수 때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규제를 받지 않는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대폭 줄이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운반, 보관, 사용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재작년 기준 전체 폐기물 1억 9천만 톤 가운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양은 169만 톤에 그쳤는데 순환자원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 사용 가치가 남은 더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의 고층 아파트 창문 수십 장이 강한 바람으로 깨지며 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죠. 그 위력적인 바람은 고층 빌딩을 통과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이른바 빌딩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그 빌딩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빌딩풍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빌딩풍을 소개할 때 영화 타워를 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 도심 상공에서 헬리콥터가 스노우머신으로 눈을 만들어 뿌리고 있는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강한 기류에 휘말려 대형 빌딩 한복판으로 곤두박질 쳐 내립니다. 대형 빌딩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치솟으면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대형 빌딩 주변에 헬리콥터를 추락시킬 만한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일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네. 거대한 빌딩 주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기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빌딩의 구조물로 인해 자연적인 바람보다 몇 배 강해진 돌풍이 불게 되는 것이죠. 예. 원래 도시 내부에는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 바람이 약해지는 것이 상식인데요. 네. 도시 내부의 바람을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은 느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빌딩에 바람이 부딪혀 갈라져 불 때 좁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게 되죠. 두 빌딩 사이의 좁은 통로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풍속이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이것을 벤츄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 벤츄리 효과에 의해서 강하게 부는 바람을 빌딩풍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이 바람은 빌딩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지상이라든가 빌딩의 주변에 아주 강한 그런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이 빌딩에 부딪히면서 위로 솟구치거나 또 아래로 강하게 내리꽂히게 되는데 이 바람이 아주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빌딩이나 지상 구조물로 인해서 바람이 더 강해지는 현상을 빌딩풍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빌딩풍에도 또 다른 종류가 있을까요? 빌딩풍 같은 경우는 대개 원인에 따라서 5가지로 나뉩니다. 네. 방리류라고 부르고 또 하강풍, 또 역류, 골짜기 바람, 개구풍 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예. 자, 이 그림은 권인규의 건축 방지학에 나온 그림을 참조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네. 첫째가 방리류입니다. 바람이 빌딩에 도달하면 벽면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바람은 빌딩에서 벗어나서 흘러가게 되는데 빌딩 모퉁이에서입니다. 네. 벗어난 바람은 그 주위의 바람보다 더 강하게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을 방리류라고 부릅니다. 네. 자, 두 번째가 하강풍입니다. 내리 부는 바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람이 빌딩에 부딪히게 되면 빌딩 높이의 60에서 한 70% 부근에서 상하 혹은 좌우로 나뉘어지고요. 좌우로 나뉜 바람은 빌딩 뒤에 생기는 압력이 낮은 지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강풍은 빌딩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욱 강해지는데 이것은 상공의 빠른 바람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역류입니다. 일명 소용돌이 구배라고도 부르는데요. 분기점에서 아래쪽을 향하는 바람은 벽면을 따라서 하강하죠. 이 바람이 지면에 도달하게 되면 일부분은 작은 소용돌이를 치면서 좌우로 흘러갑니다. 즉 내리바람이 아닌 상승하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을 역류라고 하고요.
고층 빌딩의 전면에 저층 건물이 있는 경우 이 바람은 더욱 강해집니다. 네 번째가 골짜기 바람입니다. 이웃에 고층 빌딩이 있거나 빌딩이 2동 이상일 경우에 부는 빌딩풍인데요. 네. 이 경우 각각의 빌딩으로부터 방리류, 하강풍이 겹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부는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가 계구부풍입니다. 예. 건물의 아래층 부분의 필로티, 이게 이제 필로티는 아파트나 빌딩 등에서 기둥만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이제 필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게 있는 경우 부는 바람입니다. 이 경우 빌딩의 풍상측과 풍하측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이 부분은 바람이 잘 빠져나가면서 빠른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나 심한 난류나 하강풍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형태이죠. 그렇군요. 자, 다 같은 빌딩풍이 아니라 원인과 어떤 방향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딩풍의 그 바람 세기는 얼마나 강한가요? 이런 도심 한복판에 부는 바람이 오히려 산간 지역보다 더 강한, 그 어떻게 보면 고도에 따라서 바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역전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네. 빌딩으로 인한 풍속 증가는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대개 한 5층 건물 높이인 지상 20m에서 초속 5m 정도의 바람이 분다면 지상 250m에서 초속 12m 정도의 바람이 불게 되고요. 100층 높이죠. 그러니까 지상 500m에서는 초속 17m 이상의 강풍이 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본격적인 연구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이 통과하면서 부산 해운대 LCT 건물 주변으로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빌딩풍으로 LCT와 시그니엘 부산 호텔 일부 외벽 타일, 또 시설 구조물 등이 뜯겨나가고 유리창이 수백 장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네. 빌딩풍을 연구한 부산대학교 학술용역팀이 마이삭이 통과한 9월 3일 주변 평균 풍속 등과 비교 조사해 보니까 101층 LCT 건물 뒤편은 건물 앞쪽과 비교해서 50% 정도 강한 풍속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건물 일대 평균 풍속이 초속 40m 정도일 때 LCT 주변 특정 지점은 초속 60m의 강풍이 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월 7일 또다시 하이선이 올라올 때 이때 관측치는 LCT 주변은 초속 60m를 넘었으면서 관측이 불가능했다라고 하고요. 네. 권순철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같은 시각 해상 측정값이 초속 23m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빌딩풍으로 바람이 2배 이상 강해지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주변 건물과 비교해 볼 때 대충 한 50% 정도 더 강해지고요. 바다 쪽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2년 전 정도에 부산 지역에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피해가 심했던 게 정말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빌딩풍이 태풍의 위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이제 2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부산의 해운대라든가 광안리 지역의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기억하는 빌딩풍 위력이 있습니다. 이제 예보원 생활하면서 2010년 9월 2일 태풍 콘파스가 인천 북쪽으로 상륙을 하면서 수도권을 통과해 나갔습니다. 근데 태풍의 위력은 약했어요. 근데 피해는 굉장히 크게 발생했거든요. 특히 서울 도심의 초고층 빌딩 주변 피해가 아주 매우 컸습니다. 수천 그루의 가로수가 뽑혔고 수많은 구조물들이 날아가고 부서졌는데, 당시에 이제 기상학자들은 빌딩풍 때문에 도심에서 바람이 더 강해진 것 때문이다라고 보았고요. 자, 이제 이런 빌딩풍은 벤츄리 효과로 해 바람이 강해지는데, 이게 이제 수평적인 강도만 아니라요, 수직적인 강도 또 회오리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아주 매우 커집니다. 네. 평소에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 경우에도 고층 빌딩 주변에서 순간 돌풍이 불게 되는데, 순간 돌풍은 초속 20m 이상이기 때문에 상점 간판이라든가 진열대를 부수게 되고 또 현수막도 쉽게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빌딩풍이 이 평소에도 그 거주민이나 어떤 주변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그 빌딩풍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회오리 바람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먼지와 소음을 가져오게 되고요. 옥상의 보일러 매연이라든가 분진이 내려오면서 주민들에게 호흡곤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고층 건물의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빌딩풍의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에 일으키는 빌딩풍은 유리창이라든가 출입문 파손, 자동차 전복, 인명피해, 건물 진동 같은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특히 바람이 강해지는 빌딩의 모서리 쪽으로는 노약자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사하려던 그 고가 사다리 차가 넘어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런 경우 사고 분석을 해보면 사다리를 올리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는 빌딩풍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빌딩의 높이를 150m 정도로 봅니다. 150m 정도 높이면 약 40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높이거든요. 이제는 뭐 40층 넘는 아파트는 대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빌딩풍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빌딩풍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빌딩풍이라는 게 원래는 없었던 건데 이제 빌딩이 생기면서 발생한 신종 재난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웨더 예보센터장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우리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네, 때맞춰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이 급히 미국을 찾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결국엔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결론 내긴 힘들어 보입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과 기재부, 외교부 국장급 실무진이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놓고 미국 측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합동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리 항의에 미국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법이 쉽게 나오긴 힘들 전망입니다. 가령 우리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 동안 법 시행을 2, 3년 유예하려고 해도 법안 수정이 필요해 결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가 워낙 급하게 이루어졌고 적어도 대책 마련 협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7월 말 민주당 내의 전격 합의로 새로운 내용의 타협 법안이 마련되고 빠른 속도로 입법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급을 높여 통상교섭 본부장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악의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은 다음 달 에너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필요하다면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에너지 장관들이 다음 달 9일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EU 순회의장국인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상한제와 전력시장 구조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Aber jetzt und ganz unmittelbar gilt natürlich unabhängig zu werden von den fossilen Importen aus Russland. Und wie dringend notwendig das ist, merken wir jetzt auch an den steigenden.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첨단 무기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U의 확장과 단결을 강조하며 의사결정 방식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31일부터 3일간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해 가격이 올라가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순수한 정비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가스 공급을 줄이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대로 가다간 올겨울 배급제를 할 수도 있다며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Alors face aux menaces de pénurie de cet hiver, nous n'avons qu'une seule voie, la baisse de la consommation d'énergie.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회원국들이 필요하다면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11월 이후 방출을 고려할 것이라며 여전히 비축량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효과가 나타나면 생산량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겨울 유럽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의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손잡고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서울에서 혼다와 합작법인 설립 체결식을 열고 앞으로 총 44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4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5년 말부터 제품을 본격 생산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배터리는 혼다의 전기차 모델에 적용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줄인 건데요. 향후 5년간 건전 재정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 돈을 쓰는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 지출은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5.2% 증가로 문재인 정부 때인 평균 증가율 8.7%보다 3.5%포인트가 낮습니다. 이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이 단행됩니다. 통상 10조 원 안팎이던 구조 조정 규모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100조 원을 넘나드는 재정수지 적자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복지와 국방, R&D 예산은 늘리고 산업중기, SOC, 문화 예산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나라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사업이 3년 연속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까지 앞선 전망 때보다 7%포인트 이상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때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고 이 지출 구조조정의 방식이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정 준칙의 법제화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97조 원으로 전망했고 내년엔 0.8% 늘어난 400조 5천억 원의 세금이 거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해 살림살이 계획을 짜며 씀씀이를 줄이고 필요한 돈은 기존 사업을 축소해 메꿀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크게 줄인 가운데 정부는 가장 중점을 둔 분야로 취약계층과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을 꼽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엔 코로나19 대유행 진정세가 여실히 담겼습니다. 백신 도입 예산을 크게 줄였고 손실보상 등이 끝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금도 5조 6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손실보전 또는 재난 지원 등등 이런 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시소요 그런 부분을 드러낸 것이. 도로와 철도, 해운에 걸쳐 집행이 부진한 SOC 사업은 2조 8천억 원 삭감했고 남북통일 관련 예산도 500억 원가량 깎였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돈은 정부 중점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기준을 올리고 반지하 거주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이 4조 2천억 원 늘었고 노인 기초연금 확대와 부모 급여 등에도 재정이 투입됩니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급과 사회 진출 지원금을 더한 병장 봉급이 13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국방 예산은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엔 1조 원을 투자했고 원자력 발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209조 원 규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중 이번에 반영된 건 11조 원 수준으로 앞으로 4년 동안 200조 원 가까이가 더 투입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며 내년 상황에 따라 추경 등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은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타인과의 관계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죠. 이런 자존감을 어떻게 관리하고 높여나갈 수 있는지 오늘 한계 사람 속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부 이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에 휘둘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자존감에서 옵니다. 예. 상처를 받느냐 마느냐, 또 그 상처를 얼마나 어떻게 빨리 치유하느냐는 내 자존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단단하고 높으면 상처가 될 만한 경험을 해도 덜 휘둘리고 제자리로 금방 올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별것도 아닌 경험에도 크게 휘둘리고 무너지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존감과 유사한 단어로 자존심도 있고 또 자기애도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잘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감이 낮을 수 있죠.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니 자존심이 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유사한 개념 중 하나인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당한 자기애는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죠. 그러나 어릴 적에 이런 자기애적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었을 때 자기애를 스스로 충족시키고자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칭송하기를 요구하고 이를 계속 확인하려는 자기애적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들은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이제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네, 이 마음이라고 이제 차이를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자기애가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을 이제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돋보일 수 있는 화려한 옷, 명품 등과 같이 보여지는 겉모습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복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애정 표현이나 칭찬을 얻으려 하죠. 때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아첨이나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힘을 과시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한 노력이죠. 즉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믿는 마음인 자신감이 낮아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흔들리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부로 하는데도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잘 들어주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자존감은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적절히 채워지지 못하고 좌절되었을 때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 수행에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비교나 비난을 받을 때 낮아집니다. 다른 측면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무관심하거나 화를 낼 때 사랑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낮은 자존감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결핍, 그리고 양육 과정,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가 되는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지는 핵심은 사랑과 인정 등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이런 여러 상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요.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비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의문을 품고 원인을 찾아 이해하려 하고 이해해야만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아이여서, 내가 나쁜 아이여서 그런 일을 겪는다고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즉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처가 될 만한 사건을 경험하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덥석 상처를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군요. 인정 욕구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아버리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 부모가 양육 기간 동안 자존감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존감의 근간은 여기에서 오거든요. 자녀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칭찬을 통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더라도 자존감이 채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 거죠.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요. 이 과정에서 자칫 열심히 공부하니까 예쁘네. 이와 같이 어떤 조건일 때만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조건부 가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요. 수시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뭐해서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널 사랑해. 또한 매일 아침 또 밤에 잠자기 전과 같이 때를 정해놓고 자녀에게 자존감을 단단하게 해주는 의식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존감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의 영향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미 낮아진 자존감을 또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자존감의 세 가지 축인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에서 채워갈 때 가능한데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점 50가지 이상을 작은 것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찾아 적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장점 그리고 이런 좋은 점을 보고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경험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이것이 채워져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런 자기 조절감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안정감은 가까운 사람과의 애착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안에서 소속감을 느낄 때 가능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 그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자존감이 낮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앞서 부모님의 영향이 이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가정 환경이 부유하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과거 경험과 외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치지만 자존감은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와 외적인 조건과 별개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벌이나 잘난 부모 밑에서도 비교, 비난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고 자수성가하였어도 열등감으로 인해서 계속 낮은 자존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누구나 높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 떠나서
자존감은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좋아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 부족한 측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고 멋진 능력이죠. 이를 위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족한 부분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 각각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런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라고 말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나 이제 모든 분들이 내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가 충분하고 또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부 이지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난치성 말초 신경병증인 샤르코마리투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 김민석 교수팀은 신경세포로부터 길게 뻗어나온 돌기 부위인 축삭을 둘러싼 수초를 새롭게 만드는 특정 자극 조건을 발굴했습니다. 이 특정 전기 자극을 생쥐신경에 보내자 질병으로 저하됐던 운동성이 개선되고 수초가 현저히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세포 축삭을 둘러싼 수초가 벗겨지면 신경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겨 신경세포가 손상되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은 말초신경에서 수초의 손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가운 겨울철 냉기를 땅속에 저장했다가 한여름 냉방에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 윤영집 연구진은 겨울철 차가운 냉기를 이용해 여름철 농촌의 하우스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열 교환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외부 공기와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땅속 물은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열 교환 장치를 이용해 땅속 물의 열을 더 차가운 외부로 방열시켜 매우 차가워진 물을 여름까지 보관했다가 이용하는 원리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유니스트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최초의 원자력 공학 분야 대학원 설립에 힘을 보탭니다. 유니스트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과학기술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원자력 공학 분야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대학은 원자력 공학과 대학원 교육과정 협력, 아디스아바바 과학기술대 학생 연구 지원, 첨단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장비 지원, 직원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가 세계적인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의 거장 김인중 신부를 산업디자인학과 초빙석학 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한 김인중 신부는 1965년 한국미술대상 대상을 받았으며 1974년 프랑스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해 사제와 예술가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김 신부는 뛰어난 과학도들이 자리한 카이스트에 초빙석학 교수로 오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감성과 진심을 담은 작품, 예술, 철학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제외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하죠. 빠르게 성장하는 국산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선거를 앞둔 미국 의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